자, 트럼프 시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서는 기업들의 경영 전략도 재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기업들한테는 트럼프 시대가 위기일까 기회일까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리가 내렸습니다. 추가 인하를 한 건데 새벽에 이 소식 듣고 우선 팀장님 기분 어떠셨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네. 금리 인하가 약간 그래도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리고 25bp 인하에 대해서도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이 한 95% 가까이 네. 뭐 인하를 또 예측했다 보니까 뭐 이러한 어떤 흐름에 대해서 크게 뭐 시장도 저는 뭐 작용했다라고 보기도 좀 힘들 것 같고 미국 증시가 사실 대선이라는 것과 지금 금리 인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보다 지금 오늘 더 많은 외신에서 관심을 가졌었던 것이 트럼프가 사임하라고 하면 할 거니? 했을 때 저희 파월 의장이 아니? 라고 하는 그게 오히려 더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생각이 드는데 자,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방향성은 정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특히나 금리라는 것 자체는 물가와 가장 큰 이제 연관성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물가의 어떤 방향성과 봤을 때는 뭐 내년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어떤 금리 인하 정책은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진다. 자, 하지만 지금의 어떤 금리 인하 또는 이제 중국 부양책도 조만간 또 다시 또 발표가 나올 예정이고요. 네. 또 대선의 어떤 방향성, 어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입에서 이제 한국의 어떤 조선업에 대해서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시장이 한 번씩 그 섹터별로 출렁출렁 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11월, 12월은 트럼프 입 그리고 시진핑의 입, 이게 입에 다 달려 있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딜사이트를 통해서도 뭐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돈쌤도 금리 인하 결정보다는 두 분의 관계성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해 보셨나요? 네, 뭐 사실 시장도 컨센서스였고 뭐 그대로 예상 그대로 움직였고 특별한 또 멘트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FOM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제 전망이라든가 뭐 점도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되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FOMC였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만두라고 하면 할 거니 뭐 이런 게 더 관심을 모았죠. 근데 네. 그 질문도 웃깁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해야죠. 그럼 뭐 그만두라면 그만둬야죠. 뭐 허허허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뭐 사실 의미 없는 질문과 이제 할 수 없는 대답을 했다. 뭐 그 정도 상태였던 것 같고요. 시장도 상승을 유지하다가 한 0.3% 정도 나스닥 기준으로 조금 더 상승하는 그 정도로 아주 무난하게 끝났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대답의 톤이 네. 그거는 불법이다라고 네, 그랬죠. 이야기를 한 거가 네. 시장에 어느 정도는 조금 안도감을 준 것 같아요. 약간 트럼프가 압박을 해도 금리 인하라는 그렇죠. 기조가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간다. 그 불법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게 조금 안도감을 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도 과거 때는 자기는 인하를 원했는데 그때는 인상 사이클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둘 다 인하 사이클이기 때문에 굳이 트럼프 입장에서도 부모 원수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끌어들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임기가 재지명을 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26년 2월까지는 그냥 파월 체제가 그냥 무난하게 갈 수도 있고 의외로 저는 파월은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시원하게 내려줘가지고 한 번 더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타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저는 앞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네. 파월은 한 번 방향 잡으면 웬만하면 안 바꾸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인하의 스타일을 이어간다면 트럼프도 그렇게 예전처럼 파월하고 껄끄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네. 둘의 어떤 불협화음을 더 우려하는 듯한 맞아요. 분위기잖아요, 사실상. 그게 이제 사실 뭐 저도 오늘 이 내용 보고 약간 정리를 좀 한번 해봤는데 과거에 이제 트럼프와 파월의 어떤 관계에서 아마 지금 오늘 나왔던 인터뷰에서 많은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실 이랬다고 해요.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보면서 알게 됐는데 트럼프가 보좌관한테 내가 쟤 자를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좌관들이 말리면서 지금 법적으로 이건 안 된다.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그렇다는 이제 뒷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과거에 2019년 때는
본인의 말을 좀 안 듣는다. 이것 때문에 2019년 때는 파월이 잭슨을 연설을 하고요. 2시간 뒤에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 시진핑과 파월 중 누가 우리의 더 큰 적이냐. 와. 이런 이야기를 트위터에다 올렸어. 트위터에다 당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의 어떤 과거적인 흐름이 있다 보니까 네. 오늘 이제 파월의 앞서서 돈세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쩔 수 없는 대답이긴 하지만 그 뭔가의 어떤 강경하고 뭔가 과거에 이러한 냄새를 스물스물 나게끔 만드는 그러한 인터뷰의 묘한 그 비로파움 같은 느낌이 향후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뭐 2026년까지는 뭐 지금의 어떤 금리 인하 정책은 그대로 뭐 이어갈 것으로 저도 보여집니다. 지금 예. 저거는 진짜 선 시계 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시진핑이랑 파월 중에 누가 더 큰 적이냐? 그때 실제 보좌관들도 법적 컨트롤을 하니까 이게 이런 적이 없어서 법이 없대요. 법이 없어서 어떻게 할 절차만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예, 결국은 하지 못했고 와. 그리고 근데 파월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제 표신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파월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 2018년 마지막 금리 인상 때 그 11월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시장이나 이런 데가 다 우려를 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네. 권조를 부리고 끝까지 인상하고 한마디 더 했죠. 중립금리까지 갈 길이 멀다. 라고 해가지고 거의 미국 지수 한 20% 가까이 빠졌던. 맞아요. 예, 그리고 크게 한번 흔들린 이후로는 사람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한 반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걸 시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파월도 방향을 잘 안 바꾸지만 바꾸기 전까지는 굉장히 강단이 있어요? 강단이 있어요. 근데 바꾸면 또 그쪽으로 강단이 또 장난 아니에요. 오. 그러니까 이 양반은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파도 아니에요. 상식파네. 그냥 자기가 뭔가 그 기준에서 넘어가서 방향이 바뀌면 그쪽 비둘기파일 때는 가장 비둘기고 매파일 때는 가장 매파예요. 그러니까 묘한 것이죠. 묘한 파. 네. 그래도 어찌 보면 2026년까지는 어느 정도 계속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갈 수 있잖아요. 네. 미국이 좀 그런 기준금리 인하를 해주면서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좀 하락 출발을 했던데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좀 금리를 같이 따라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전 동결에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상 왜냐하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뭐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뭐 부동산 시장이다, 뭐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다 보니까 물론 그 안에서 여러 역학적인 어떤 분석이 좀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금리, 그러니까 그 금리라는 것 자체가 그 자국의 어떤 통화의 가치를 또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높은 환율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 과감하게도 뭐 금리 인하를 또 감행할까 뭐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조금은 더 고민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약간의 뭐 시차가 있더라도 방향성이야 뭐 같은 방향성은 가되 약간의 시차를 두고 뭐 금리 결정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가 또 나오게 되면서 사실 자국 기업 우선주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뭐 오늘도 제가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니어쇼링이라는 뭐 그러니까 멕시코나 캐나다 주변에 있는 그러한 나라 국경에 근접해 있는 국경에 있어서 뭐 관세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협정을 맺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내가 제2의 트럼프 정권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도 없어질 것이다. 결국에는 미국의 제조업을 더 살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되려면 결국에는 이제 약달러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국제 정치학적인 해석이 지금 이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뭐 방향성을 예측한다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땐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물론 이제 금리의 방향성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금리 하락 구간에 있지만 약간의 시차를 두고 타이밍은 좀 엇박자가 날 수 있지만은 그래 방향은 그래도 비슷하게 흘러가되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동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양한 전문가분들께서 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돈쌤도 동결 쪽에 무게를 두세요? 저는 이제 제 바람은 이제 인하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제가 저번에도 한국동결은행이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일단 국내 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예전부터 인하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왜 인하가 늦어지고 동결이 이렇게 길어졌는지는 이제 하는 총재께서 숨기지도 않으시죠. 일단은 이제 부동산 때문이다. 부동산. 근데 이제는 정부가 대출을 규제해서 이제 금리보다는 한도로 부동산을 컨트롤하는 걸로 이제 바톤을 넘기고 한우는 이제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야 되는 시기고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못 믿어오신지 계속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코멘트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서울대에 대해서 뭐 지방에보다 뽑아야 된다 이런 멘트도 사실 조금 이례적이긴 하지만 하시는 것도 이제 부동산을 굉장히
정확히 얘기하면 가계부채에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건데 이 컨트롤을 정부한테 넘겨주고 이제는 하늘은 좀 내려갈 때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인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물가 수준은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오거나 코로나 이전보다 낮은 상황까지 오고 있거든요. 상승률로만 봤을 때 네. 그런 상황에 특히 이제 내수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하를 좀 더 사실 뭐 B컷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 거죠. 내수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일단 미국도 계속 갈 길 간다라는 네. 신호를 줬으니까 이제 한은한테도 약간의 부담이 조금 덜어졌으니 저는 동결의 분위기가 퍼지고 있지만 인하를 결정해 주시는 게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가 워낙 안 좋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많아서 그렇죠. 인하를 좀 해야 된다. 내수 시장을 봤을 때는 뭐 당장 이번 연도 안에 뭐 더 내릴 수 있을까 이렇게는 모르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인하 사이클로 우리나라도 함께 접어들 것 같습니다. 네. 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당선이 딱 확실시되고 네. 금리까지 또 추가 인하 소식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계속 뛰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미 이전부터 계속 빅테크 비싸다,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다, 고점이다 막 계속 얘기 나왔는데 이렇게 점핑을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연속성 있을까요? 일단은 뭐 새로운 정보가 출범이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사실 뭐 이걸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면 11월은 늘 좋았고요. 오. 예, 그리고 대선의 해는 늘 좋았습니다 또. 그리고 11월, 12월이 대선이 있었던 해에 11월, 12월이 다 좋았어요. 늘 좋았고. 일부 뭐 오바마 정권이 그 당시 이제 출범됐을 때 대선이 이제 결과가 끝나고 나서 증시가 빠졌어요. 11월 달 빠졌는데 예외적으로. 근데 12월에 다시 또 회복하고 오히려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도 보였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계절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뭐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러한 미 대선의 어떤 방향도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시점도 저는 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빅테크의 여러 성장세, AI 트렌드라는 것 자체가 올해 2023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끌고 오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지금 강세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강세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일부 조정장이 중간에는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강세장이 미국의 강세장이 한번 시작되면 보통 5년에서 8년이 이제 지속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강세장의 기간이 예를 들면은 2022년 10월의 바닥이라고 우리가 10월 달이 바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강세장의 흐름 보게 되면 이제 2년 된 겁니다. 네. 2년 하고 이제 막 이제 2년 1개월 차가 되고 있는 건데 뭐 그러한 여러 강세장의 과거 흐름을 보게 돼도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물론 빅테크라는 게 이제 끝났다, 그럼 폭락한다 이런 것보다도 빅테크는 지속적인 EPS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현금 흐름도 아주 뭐 어마어마하죠. 앞으로 그리고 이 메가 트렌드라는 이 10년짜리가 넘는 이 트렌드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미국의 어떤 빅테크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현금 보유량이 어마어마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은 있고 빅테크의 어떤 기간 조정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네. 기간 조정이 있는 동안에 과거에 크게 괴리를 보였던 밑에 있었던 이런 기업들.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걸 준비했어요. 네.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밑에 있었던 이 기업들이 무덤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무덤이에요. 무덤에서 튀어나와서 이제 조금 기지개를 피면서 나오는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날 러셀 2000 지수가 가장 큰 폭을 보였어요. 물론 자극적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뭐 지수 자체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을 봤을 때 이제는 뭐 금리 인하 기조는 뭐 확신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뭐 자국 기업 우선주의가 있겠지만은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에 빛을 발하지 못했던 이런 기업들이 조금씩 자본 조달이나 아니면은 여러 차입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주가는 너무 좋지 않은데 실적은 매출은 성장하고 있고 EPS가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 많이 이제 훼손이 된 거죠. 이러한 기업들 우선적으로 만약에 뭐 수급이 좀 이동이 된다면 일부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상승률로 봤을 때는 2025년은 정말 의외의 종목이 큰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최근에 뭐 팔란티어 같은 이런 기업도 지난 2년 동안에 보게 되면 지금 9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을 봤을 때 그 기업도 9배가 오른 동안에 그 트리거가 뭐였냐면 분기별 실적이
만년 적자 기업이었는데 네. 그게 흑자 전환이 된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AI가 덮어 씌우면서 예,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자 이러한 여러 이제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섹터로 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트럼프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정말 신선한 무엇인가가 나오게 되면 그 섹터가 또 확 가는 뭐 그러한 어떤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말씀 주신 거 보면 개별 장세로 막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예. 기존에 가져왔던 실적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좀 탄탄하면 그렇죠. 맞아요. 죽어가던 기업도 좀비처럼 막 이렇게 살아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왜 좋은 그러시죠? 거예요? 뭐 좋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간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뭐 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 코스피, 코스닥에서도 종목이 너무 많아서 좀비 기업 자체를 좀 청산해야 된다라는 네. 좀비 기업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예. 예. 이제 버는 돈으로 이자 내기도 그렇죠. 대출 이자 내기도 버거운 기업들을 이제 존속이 사실 불가능한 기업들을 이제 그렇죠. 좀비 기업이라고 뭐 하는 파괴적 건데 혁신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요 좀비는 성장 미국 파괴. 좀비예요. 미국 예, 좀비랑 한국 좀비랑 아예 미국 좀비랑 달라요. 서양 좀비는 예,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한국 좀비는 제가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예. 힘들어하던 기업들이 예, 그래도 예. 좀 숨통이 트인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하나 보는 게 야, 포트폴리오를 이제 좀 다변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빅테크를 뭐 다 청산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빅테크 일부 내에서도 뭐 성장성이 좋고 여러 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빅테크가 있기도 하지만 지금의 뭐 중국 부양책 또는 한국의 코스닥이 정말 저점에 와 있는 거, 뭐 금리 인하의 시그널, 뭐 환율의 변화, 정말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증시의 역학적인 부분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다양화해질 가능성이 좀 크고 뭐 채권 투자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채권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만 해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과거의 어떤 대선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대선 전에는 또 상승한 이후에 다시 또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 즉 다시 얘기하자면 채권 가격 자체는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또 있다 보니까 여러 이러한 부분에서의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셈법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약간 똑똑해진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진 이유도 더 복잡해지는 시장을 좀 이렇게 힘을 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돈쌤도 어찌 보면 이런 강세장이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일단 뭐 빅테크 비싸다는 얘기는 꽤 됐고요. 네. 그리고 코스피 싸다는 얘기도 꽤 됐습니다. 근데 원래 주식이든 자산 그 가격의 특징은 비싸다고 하면 그때부터 고점을 찍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비싸진 다음에 꺼지고 싼 것도 이 정도면 싸지가 했다가 같이 싸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 추세라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느냐를 보면 일단은 뭐 과거 데이터를 좀 봐야 되겠죠. 이제 미국 주식 시장 전체를 보면 지금 밸류가 역대 한 3번째 정도 안에 듭니다. 비싸다는 건 이제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다고 이제 고점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이제 법인세 인하 그리고 각종 규제 완화 이런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치트키 같은 게 공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뭐 거기에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처음이 아니라는 거니까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때는 지금보다 공약을 하기가 더 쉬웠습니다. 일단은 그때는 법인세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는 훨씬 낮았으니까 관세를 높이기도 쉽고 그리고 법인세를 낮추기도 쉬웠습니다. 그럼 미국 기업들은 그리고 주요 빅테크들은 2016년에 법인세가 빠진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분석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러면 기업들이 어차피 내가 세금을 한 100억 정도 내려고 했는데 그 절반만 내. 50억만 내. 예, 라고 하면 이제 기대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 50억으로 이제 투자를 투자를 해가지고 하라.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걸 바라고 감세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딱히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거의 늘어나지 않았어요. 잠깐 반응을 하다가 요 파란색 부분 뭐 사실 줄인 거에 비해서 별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늘어나지 않았고 그럼 미국 기업들은 도대체 뭘 했냐? 그 돈으로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재테크를 한 것이죠. 재테크를 해서 나스닥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때 기억으로 우리가 굉장히 좀 환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예전보다 이전 25배에서 거기서 절반 낮추는 건 쉽지 않아. 예전보다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그러면 30 몇 프로에서 내려올 때도 별로 늘리지 않았던 미국 기업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더 캐스터 마크가 붙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투자를 늘릴 수 있을까? 그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회의감도 좀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지금 시장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어느 정도 많이 소진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이제 강세장에 팔아야 되는 거죠. 네.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강세가 나올 때마다 약간 비중 조절을 좀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자금들이 갈 만한 곳을 따라가는 게 좋을 것인데 그러면 미국이 조금 이제 그 기대 수익률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중국이지 않습니까? 또 중국은 또 최근에 부양책을 많이 내놓고 있고 이번에 금리 인하가 또 됐기 때문에 네. 부양책 그리고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부양책을 좀 더 강하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예, 그런데 중국 상황도 쉽지 않습니다. 중국 상황도 쉽지 않아서 중국에 대한 기사도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중국이 관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처럼 일기 때처럼 관세를 높여가지고 중국을 할 것인가 진짜 말처럼 60%까지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회의적입니다. 대신에 그렇다고 중국에 때리지 않는 게 아니라 때리는 방식이 진화하는 거죠. 관세가 높아지니까 중국 기업들은 어떻게 했어요? 멕시코나 다른 기업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관세를 좀 피해갔죠. 네. 그래서 제가 트럼프 행정부라면 중국을 때리고 싶다면 그게 진심이라면 네. 이렇게 우회하는 걸 차단할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요즘 멕시코가 굉장히 안 좋은 게 네. 시장도 이걸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멕시코로 우회 가고 있는데 네. 이제 쉽게 말해서 포대가리를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기 힘들어질까봐 이제 멕시코가 가장 후회였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가 오면서 장벽도 짓고 뭐 여러 가지 포대가리도 하기 힘들어지고 네.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원화처럼 좀 많이 하락한 게 또 멕시코 페소인데 이런 것들로 오히려 저는 갈 것 같다. 그래서 관세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올려도 60%까지는 못 가고요. 그리고 일기 때 트럼프가 그렇게 밀어붙였어도 공약 이행률을 많이 쳐줘봐야 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관세보다는 이렇게 우회로를 피해 간다면 오히려 우리는 우회로가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FTA 국가니까. 거기서 기회를 찾는 기업은 섹터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시장에 센티만 돌아오면 어제 한마디 했다고 두 손은 날뛰는 거 보십시오. 시장에 센티만 들어오면 트럼프가 어느 섹터인지 간택만 할 뿐이지 네. 가는 거는 시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시장의 방향 자체는 바꾸지 못하고 대신에 주도주를 어떤 걸로 할 것인지는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게 이제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 그럼 팀장님도 여기 동의하실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보편 관세 이거 어떻게 피할 거냐, 우리 관세 차익 따라가야 되는 거냐, 예.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서 새우 등 터지는 거 아니냐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돈쌤님이 내어주신 아이디어가 저는 굉장히 이런 획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 네. 좀 동의하시는지? 저도 지금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많이 네.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 트럼프 후보 당시 이제 뭐 당선이 됐지만 이제 캠페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중국차를 겨냥한 거죠. 사실 중국 전기차를 겨냥한 건데 너희들이 멕시코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지. 거기에다가 내가 2000% 관세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미 멕시코에 대해서 뭐 우려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돌려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미국 이제 전기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 전기차가 멕시코로 우회로 돌아오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가격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멕시코에 일부 투자했던 기업들 자체도 약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뺄 수는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향후 어떤 이제 관세를 정확하게 뭐 내년에 이제 트럼프가 정확하게 어떤 방향성을 잡게 되면 그런 부분에 따른 뭐 방향성이 좀 기업별로 아마 지금 뭐 분석이 정말 심하게 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저도 이제 계속 뭐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 있었던 게 IRA, 뭐 칩스법 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사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법에서는 일부 뭐 수정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화당이 또 상원을 또 꽉 잡고 이렇게 되게 되면서 향후 지금의 이 방향성도 지금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 이런 공약들도 좀 이행이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 기업에 특히나 이렇게 좀 리쇼링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했었던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어떤 기대치를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완전히 없애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저도 보여지지만 완전 폐지. 예, 일부 수정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의 예산이 있는데 이거를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애들한테 돈을 왜 쓰냐. 이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이걸 말고 내가 원하는 데 쓸 거다. 그럼 얘네들한테 주기로 했던 보조금은 어떻게 할 거야? 얘네들 그냥 안 들어오면 관세를 많이 매기면 돼. 그럼 알아서 들어오게 돼 있어. 약간 이런 방향을 간 거거든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 돈을 이 보조금을 주기로 했던 이 돈을 어디다가 또 가겠느냐라고 우리가 봤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뭐 기업 입장에서 한국 기업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고 일부 정말 너무나도 안 좋은 수정이 일부 법안이 수정이 되면 정말 안 좋겠지만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다양하게 우리가 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같이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돈쌤은 저 IRA랑 칩스법 폐기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 기업들이 어떤 생존 전략을 좀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트럼프가 말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어느 정도 수정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네. 또 거기에서 또 완전히 피해갈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거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일단 트럼프가 이제 두 번째라는 겁니다. 두 네. 번째라는 거라서 일단 미국은 이제 두 번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대통령도 1기 때랑 2기 때랑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습니다. 1기 때는 아무래도 재선이라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지층이라든지 뭐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많은 정책을 좀 하드 드라이브를 좀 걸고 2기가 되면 이제는 역사에 내가 어떤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1기는 이제 연애할 때라고 보고 2기는 이제 결혼한 다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 거죠. 어떤 게 더 좋은 건데? 좋은 건지 어느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어느 게 연애 좋은 때가 건지. 저돌적이죠. 예, 연애 예, 때가. 연애 예. 때가 그래도 뭔가 힘이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예. 들어가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인데 2기 때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 끝인데 그래요? 그러면 끝이야. 결혼 이후. 아니 세 번은 못 하니까 예. 결혼해서 끝났다는 게 아니라 2기가 돼서 끝났다는 것이죠. 재혼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왜 다들 그렇게 저한테 똑같이 한꺼번에 쳐다보시니까 아니 얼굴 빨개지셨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니 지금 형수님 보고 이유를 계시거든요. 이유를 예. 듣는 건데. 예.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2기 때는 네. 외국보다는 국내에 더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음. 일단은 지금 이번에 캘리포니아만 보더라도 어쨌든 해리스가 가져갔지만 카운티로 보면 정말 빨간색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 캘리포니아가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가. 텍사스는 거의 움직임이 없거든요. 텍사스에는 파란색 카운티가 3개 정도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부터는 미국 선거가 더 이상 대외 변수 이런 거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국내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된 것도 그냥 어디 가서 관공서에다 자기 서류 작성할 때 우리 남녀가 아니라 31개가 있어요. 성별이. 성별이. 근데 남자 여자가 1, 2번이 있고 그 외의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16, 17인 워맨맨이에요. 앞에는 뭐예요? 앞에는 뭐 이름도 무기제도 모르겠어요. 있고 무슨 그리고 남자였다 여자인 31개를 것도 어떻게 있고 만들어냈는지가 엄청 많아요. 신기한데 그런 거에 오는 피로감.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지금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싸워야 되냐. 남자 여자인지 물어볼 때 그럼 사지선다도 아니고 보기가 31개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냐. 이런 피로감이 캘리포니아에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 미국 사회를 예전에 트럼프가 생각하는 예전에 미국으로 돌려놓는데 더 힘을 쏟을 거기 때문에 저는 대외적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관세나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 대공황이 왜 왔냐 관세 때문에 온 거잖아요. 예, 관세가 단기적으로는 세금 때문에 인플레이션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 요인이거든요. 맞아요. 예, 교육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트럼프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오히려 미국의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이에요. 왜냐하면 그 4년 동안 자기를 공격했다는 게 있기 때문에 네. 1기 때 적은 중국이었어요. 근데 2기 때 적은 미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외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떠드는 것에 비해서 무난하게 지나갈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 하나만 얘기하고 얘기해 드려도 돼요? 네, 시간 되나요? 안 되죠. 안 돼요? 네, 재밌으면. 재밌어요? 심슨 있잖아. 이 만화 영화. 심슨. 네. 심슨에서 트럼프 재선까지도 예측을 했었어요. 예측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2000 몇 년이죠? 2024년이니까 2028년 네. 누가 대통령이 될까? 오. 심슨에서 그렸어요. 나왔는데 이방카 트럼프가 나왔습니다. 이야. 이방카 근데 트럼프. 이방카라는 말이 있고 이번에 해리스를 했는데 심슨이 처음으로 틀렸던 말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심슨이 트럼프 처음- 대통령의 이제 장녀, 딸, 네. 따님 이방카 트럼프가 그게 이제 거기서는 이제 여잔데 또- 이방카인지 해리스인지 그거 갖고 지금 예. 미국에서 싸우고 아, 있는 그래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틀린 거다. 네. 야.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재미났어 그냥.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이방카. 네. 그래도, 다음은 네. 머스크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가능성이 있을지도 무엇보다 그래도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지난 일기 때보다는 조금은 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겠다 이런 좀 마음으로 여러 가지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이야기 맞춰볼까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네. 시간 괜찮죠? 두 분과 여기서 네, 인사 네, 맞추세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네, 네. 네,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YMG 글로벌 박종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